동토의 궁궐, 붉은 용포 아래 숨겨진 시린 눈물과 위대한 온기. 제1장, 서론, 환상의 막이 걷히고 드러난 얼음 왕국.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 조선의 심장부인 경복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 찬란한 궁궐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1월의 한밤중입니다.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한 이 새벽, 여러분의 코끝에 닿는 공기는 폐부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우리는 흔히 궁궐이라 하면 화려한 비단옥과 산의 진미를 떠올리지만 사실 조선의 겨울 궁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얼음 지옥이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그 육중한 정각들은 여름의 열기를 쫓는 데는 탁월했으나 겨울의 한기를 막기에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창호지 한 장 너머로 들려오는 북풍의 울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와 같았고 기둥들은 밤마다 추위의 비명을 지르며 텅, 텅 소리를 냈습니다. 이 거대한 동토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국왕입니다. 만인의 우러름을 받는 태양 같은 존재이지만 그 역시 영하 20도의 추위 앞에서는 한낱 유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왕조실록의 행간에는 왕들의 절박한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추위가 뼈에 사무쳐 국정을 논할 기력이 없다. 대신들의 손이 곱아 상소문을 읽는 내 마음이 미어진다는 기록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용포 뒤에 감춰진 시린 진실과 왕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아궁이와 찬물에 바쳤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부디 눈을 감고 500년 전 그 시린 새벽의 공기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2장, 인시의 비명, 새벽 4시의 가혹한 기상. 새벽 4시, 인시. 세상이 여전히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겨 있을 때 궁궐의 침전인 강령전 복도에는 벌써 희미한 등불이 흔들립니다. 왕의 하루는 이 시린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관들이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입니다. 전하, 인시이옵니다. 옥체를 일으키소서. 왕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아무리 밤새 온도를 달구었다 해도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입니다. 입을 열면 하얀 김이 안개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왕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가 눈을 뜨지 않으면 나라의 시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속적삼부터 시작해 소물 겹겹이 누빈 속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무거운 비단 골룡포까지. 내관 서너 명이 붙어 옷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왕은 석상처럼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차갑게 식은 비단 옷감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고 몸이 떨리지만 국왕의 위엄을 위해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세수 준비는 더욱 처절합니다. 궁녀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깃습니다. 두레박 줄이 손바닥에 달라붙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물을 나릅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여 왕에게 바치지만 물동이를 들고 복도를 지나오는 짧은 시간에도 물 온도는 뚝뚝 떨어집니다. 왕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글 때 그 물에는 궁녀들의 짓무른 손마디와 헌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새벽의 추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부여된 책임이라는 무게였습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어느 추운 겨울날 왕이 감기 기운으로 아침 문안을 걸으려 하자 신하들이 왕의 근면함이 곧 백성의 안녕이라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결국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 겨울 새벽은 개인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3장 문안 인사 얼어붙은 복도 위의 효. 세수를 마친 왕의 첫걸음은 어머니 대비전으로 향합니다. 조선은 효의 나라였습니다. 왕은 매일 아침과 저녁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조차 이 법도는 어길 수 없었습니다. 대비전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행의 길입니다. 정각 사이를 잇는 복도는 탁 트여 있어 북풍이 가감없이 들이칩니다. 왕이 걷는 길마다 눈이 치워져 있지만 마룻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는 두꺼운 손버선조차 무색하게 만듭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대비전에 도착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 순간 왕의 머리는 바닥의 냉기에 어지러집니다. 대비전아, 밤새 옥체 평안하셨나이까. 이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왕은 자신의 체온을 길바닥에 뿌리며 걸어온 것입니다. 대비 또한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지만 왕은 다시 차가운 복도를 지나 집무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이렇듯 가장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가장 시린 길을 먼저 걸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겨울철 문안 인사를 드리다 발에 동상을 입어 한동안 가마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조차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한낱 자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4장 아궁이 방 불을 먹고 사는 자들의 사투. 이제 우리는 왕의 방 밑바닥 지옥보다 뜨겁고 극지방보다 차가운 아궁이 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는 취라취라 불리는 하급 군졸들과 화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왕이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한겨울밤 아궁이 앞은 기묘한 풍경입니다. 화부들의 앞모습은 불길 때문에 벌겋게 익어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문틈으로 칼바람이 들이치는 뒷모습은 옷이 빳빳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앞은 타고 뒤는 어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가혹했습니다.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왕이 깨어나서도 안 되고 너무 식어서 왕이 재채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온돌 관리를 잘못한 화부들이 곤장을 맞거나 파직당한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장작 하나를 던져 넣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밤새 눈을 부릅뜨고 아궁이를 지키다 연기에 중독되어 쓰러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를 보면 겨울철 궁궐에 소요되는 장작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막대한 나무를 산에서 베어오고 쪼개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의 피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의 온기는 이렇듯 이름 없는 이들의 폐를 태우고 등을 얼려 만든 눈물겨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제5장 국정회의 얼어붙은 벼루와 굳어버린 사고. 오전 10시 국정회의가 열리는 편전. 이곳은 정각이 너무 커서 온돌조차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 있고 아래에는 신하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화로 몇 개가 놓여 있지만 넓은 방 안에 한기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회의 중에 먹물이 얼어버리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내관이 작은 화로를 벼루 옆에 두어 겨우 녹이면 왕은 뻣뻣해진 붓을 들고 결제를 합니다. 신하들은 추위 때문에 무릎이 시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실록에는 대신들의 목소리가 추위에 떨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인간적인 기록도 보입니다.
하지만 왕은 쉴 수 없습니다. 상소문에는 백성들이 추위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 변방의 군사들이 옷이 없어 떨고 있다는 비명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손끝이 얼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전국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무게. 영조는 추운 겨울날 백성들은 얇은 옷 한 벌로 버티는데 나만 이리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부끄럽다며 자신의 방 온도를 낮추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왕은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차가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이렇듯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씌어진 기록이었습니다. 제6장 수라간과 세답방, 보이지 않는 곳의 노동. 왕의 식사는 화려한 12첩 반상이지만 주방인 수라간은 연기와 습기로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왕이 아침 식사를 하려면 궁녀들은 새벽 3시부터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겨울철 습기 찬 부엌 바닥은 늘 살얼음이 끼어 있어 궁녀들은 동상에 걸린 발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음식이 식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처절했습니다. 뜨거운 돌을 그릇 밑에 깔거나 겹겹이 싼 보온 상자에 담아 빛의 속도로 처소까지 배달해야 했습니다. 만약 음식이 식어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수라간 나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빨래를 담당하는 세답방 나인들의 삶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왕의 비단옷은 열에 약해 삶을 수 없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흐르는 개울가에서 찬물로 방망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혈관이 수축하며 손가락은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빨래를 마친 옷감은 널자마자 빳빳하게 얼어붙어 그것을 다시 녹이고 다듬는 과정은 끝없는 고통의 반복이었습니다. 명종대의 기록을 보면 겨울철 세탁을 하다 손가락이 마비된 나인들을 위해 왕이 특별히 약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매일 입는 눈부시게 하얀 옷은 사실 궁녀들의 붉게 터진 손마디가 빚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제7장 결론. 우리가 이어받은 위대한 온기. 조선의 겨울 궁궐은 분명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왕은 천하를 가졌으되 추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었고 그를 떠받치는 사람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한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조선이 500년을 버틴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온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의 추위를 걱정해 자신의 땔감을 줄였고 화부들은 왕의 숙면을 위해 밤을 지새웠으며 궁녀들은 시린 손을 부여잡고 왕의 위엄을 닦아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온기의 사슬이 조선을 지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버튼 하나로 방을 데우고 온수를 씁니다. 하지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안락함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묵묵한 노동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이 따뜻하다면 잠시만이라도 그 온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조선의 시린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서 따뜻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살아가는 존재다. 긴 시간 조선의 시린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추위도 침범하지 못하는 뜨거운 온기가 늘 머물기를 기원하며 낭독을 마칩니다.